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미 연준이 빠르면 5월 FMC부터 흔히 말하는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양적 긴축, QT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걸 이제 자산 매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미 연준이 채권을 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전에 채권을 샀겠죠. 이걸 우리가 QE,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 역사에서 굉장히 최근에 나타난 그런 변화입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는 거 말고, 연방기금리 올리는 거 말고, 또 다른 이 채권을 파는 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채권을 팔면서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금리를 얼마나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이미 2.9%, 2.8, 2.9%까지 올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한 3% 중후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 미 연준은 원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에다가 연방기금리 가지고 이거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장기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갖고 있는 장기 채권을 팔아서 장기금리를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이 QT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 3% 중후반 정도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미 연준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08년에 미국에서 집값이 폭락하고 자산 가격 전반이 폭락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당시에 연준 의장이던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연방기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 연방기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법으로 해석해봐도 미 연준이 그런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 의회로부터. 미 연준은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은행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 연준은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미국의 헌법에 중앙은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연준 내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법률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연준이 위임받은 것 같지 않다. 의회에서도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쓴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집값의 하락이었습니다. 집값을 다시 올려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연방기금리가 제로가 모자라고 이걸 마이너스까지 만들 거는 아닌 것 같고, 요거하고 별개로 생각하자.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연방기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든다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모기지 채권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집 산다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은행이 예금으로 돈을 모으거나 또는 은행채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민간은행들이 그 집 산다고 대출해준 걸 자기 자산으로 갖고, 그 다음에 예금 받거나 은행채 발행한 걸 자기 부채로 갖고 자기의 대차대조표 안에서 이걸 다 해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은행이 또는 이제 모기지 회사가 집 사겠다고 돈 빌려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죠. 빌려줄 때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긴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출 채권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곳에다가 대출 채권을 팝니다. 그리고 그때 받는 돈으로 요것도 정리하죠. 그래서 팔고 나면, 그러니까 그 집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좀 지나면,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 은행에서 요거는 사라졌습니다. 빌려준 것도 사라졌고 빌려온 것도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은행들은 자산 부채가 좀 규모가 한국은행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 은행들이 들어와서 국내 지점까지 있는 경우가 있죠. 가령 뭐 영국계 은행, 미국계 은행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미국계 은행은 소비자 금융에서 철수하기로 했고 이 영국계 은행, 미국계 은행을 보면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지점들이 꽤 많이 있는 굉장히 큰 은행들인데 대출 규모로 보면 전 세계 대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게도 한 30%씩 돼요. 아주 놀랍게. 한국에 있는 이 지점들의 규모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모기지 대출을 내주면 이걸 없애거든요. 없애고 요거는 이제 은행은 그냥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 1% 정도 수수료 받는 걸로 끝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걸 은행들이 다 대출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덩치가 엄청나게 대출 규모가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당시에 미국으로서는 집값이 폭락한 걸 올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어떻게 집값을 올리지? 그러면 사람들이 모기지 대출을 받아가는데 대출 금리를 확 낮춰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낮은 금리로 거기다가 나중에 금리 올린다고 해서 금리 올라가는 그런 대출 금리가 아니에요. 30년 그러니까 생애 최초 모기지는 보통 30년짜리로 나가는데 30년짜리 고정금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미 연준이 연방기금리를 뭐 얼마나 올리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이거 내가 처음에 은행 대출 받을 때 뭐 3%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거 다 갚을 때까지 3%입니다. 절대로 시장금리에 따라서 변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장기금리를 확 낮춰놓으면 사람들이 집 산다고 돈 빌린다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이죠. 30년 동안 3%씩만 내면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5%, 6% 냈다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5%, 6%에서 30년짜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에 와서 그거를 지금 금리인 3%로 바꿔주세요. 아무런 추가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당시에 미 연준은 어쨌든지 간에 모기지 금리를 낮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앙은행이 연방기금리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도 그 채권을 발행해서 30년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누군가가 사줘야 되겠죠?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시장 금리가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장이 하는 일인데 이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 당시 버냉키 의장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꺼낸 카드는 뭐냐면 그 시장에 있는 채권을 우리가 직접 사자라는 겁니다. 돈을 찍어서. 직접 사자. 근데 사실 이거는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나요. 자본주의라는 그런 게 아닙니까? 시장이 가격을 결정해서 자원 배분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데 미국이 중국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이 시장의 가격을 지 맘대로 바꿔가지고 자원이 이쪽으로 가도록 한다? 이거는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것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중앙은행 없애자. 우리 다시 근본 위주로 가자. 중앙은행 만들어놨더니 경제에 자기 마음대로 개입하고 돈이 그 사람들 거냐. 왜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결정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중앙은행 없애자는 이야기가 지금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었던 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중앙은행을 만들자. 중앙은행은 절대 만들면 안 돼. 건국의 아버지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초대 재무장관을 했던 알렉산더 해밀턴, 그리고 초대 국무장관, 세 번째 대통령을 했던 토마스 제퍼슨, 이 두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은 중앙은행 만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은 중앙은행 만들어야 된다 가지고 격렬하게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연방주의자, 이쪽은 이제 반연방주의자, 나중에 민주공화당을 만드는 세력이 되는데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어쨌든 한 20년 만기로 20년 후면 면허 취소하는 걸로 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1791년에 만들었다가 20년 딱 지날 때 1811년에 의회가 없애버렸습니다. 중앙은행. 이거는 연준은 아니고 이름이 미합중국은행이다라고 되는데 이게 20년 만에 건국 후에 만들었다가 20년 만에 없애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816년에 또 만들었는데 그것도 20년 후에 당시의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자기가 재선에 나가면서 내가 재선되면 중앙은행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걸로 선거 공약을 갖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재선되고 난 다음에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도 20년.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미합중국은행, 첫 번째 미합중국은행, 이거 다 중앙은행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중앙은행이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이 또는 소수의 부자들이 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자산 가격을 올렸다가 낮췄다가 이러는 유럽의 절대 왕정이 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이 유럽의 왕들은 영국의 왕은 재무부하고 짜고 남의 회사 사기도 벌이고 프랑스의 왕은 그때 중앙은행하고 짜고 미시시피 회사 사기도 벌이고 사기극들을 많이 벌여왔습니다. 그게 싫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류가 중앙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는 싫다. 돈은 신의 뜻에 맡기자. 근본이제. 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신의 뜻이에요. 금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이 안 나오면 가격이 막 올라갈 건데 그것도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에 맡기자. 자연에 맡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만들었다가도 필요해서 만들었다가도 없애버리고 이랬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QE, QT 하면서 중앙은행이 자기들 마음대로 몇몇 사람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돈의 가격을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자원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지 않느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두 번째 중앙은행을 없애면서 의회가 이제 그 연장하자고 법을 보냈어요. 20년 다 돼가니까 이걸 연장하자, 면허를 연장해주자라고 의회가 법을 보냈는데,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돈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면, 근데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농민, 노동자, 기계공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시간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미국인데 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거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앙은행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QE, QT는 논란이 많아요. 중앙은행이 이런 걸 해도 되느냐? 왜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금리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반칙 아니냐? 중앙은행 심판 아니었냐? 근데 심판이 공을 차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중앙은행 역사에서 보면 그러면 중앙은행이 연방기금리나 우리나라 같은 기준금리 같은 단기금리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는 그거는 해도 되는 것이냐? 옛날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중앙은행이 그것까지는 하도록 해주자. 라고 해서 허용되어 있었던 것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 그게 하루짜리든 또는 일주일짜리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일주일짜리 정도의 RP금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일주일 정도인데 하루짜리든 일주일짜리든 1년 이내의 금리는 중앙은행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 왜냐하면 요거는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된 거.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가 돈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돈이 안 돌아서 공황이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겪으면서 또는 영국이 자기가 금리를 막 움직이면서 미국에서 금이 빠져나와가지고 미국이 공황이 오고 또는 어떤 큰 은행가가 정부가 이제 자기 은행 없애려고 드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일부러 이제 통화 공급을 줄여가지고 미국 경제에 공황을 만든 적도 있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유동성과 관련된 은행이 어디다 돈 빌려줬다가 기업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이 망하는 일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걸 재할인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이 돈 빌려주고 자기가 돈이 급하면 중앙은행 와서 돈 빌려갈 수 있는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는 이것도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생긴 거는 이제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해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일주일이든 한 달 동안 중앙은행이 사주고 돈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줬다가, 이거는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채권 사면서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명 계약에 따라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또 다시 이걸 바꾸는 이런 RP 계약이라는 게 있고, 이 세 가지는 중앙은행에 허용돼 있었습니다. 1910년대, 20년대부터 허용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 말고 2009년에 와서 미국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사서 이거는 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집값에 영향을 주거든요. 자산 가격에, 유동성 말고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버냉키가 의회 가서도 자기가 항변을 했어요. 아니, 내가 내 좋으려고 했느냐, 그리고 내가 자본주의 정신을 위배하려고 했느냐, 망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값 끌어올리고 나면, 다시 집값 정상화되고 나면 정식 되돌릴게 라고 했고, 버냉키 의장은 연임에 실패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옐렌 의장이 버냉키 의장의 약속대로 집값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사들였던 채권을 계속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중지되고 다시 양적 완화로 들어갔던 것이죠. 당시에 연준의 이사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2020년 이 다시 QE를 할 때 집값이 폭락할 줄 알았던 것이죠. 팬데믹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할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세상이 돌아온 거하고 잘못된 거. 또는 연준이 그렇게 걱정해서 채권을 사들어가면서 이 모기지 금리를 확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모기지를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 돼서 연준이 걱정했던 것과 반대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잘못한 것이든 어쨌든 또는 과잉하게 한 것이든 집값을 크게 끌어올렸죠. 미국도 작년에 집값 상승률이 한 2%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되돌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누구든 그렇습니다만 안 하던 거를 처음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도 이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를 뭐 역사상 해본 적이 없고, 사실 2009년부터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도 좀 실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연준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자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연방기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집값, 뭐 우리나라는 이거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영향을 받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거 영향을 안 받아요. 거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거에 영향받는 단기금리 연동받는 대출은 안 해줍니다. 미국 은행들이.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건전성 기준에, 미 연준이 은행 관리할 때 들어가는 건전성 기준에 아주 심각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의 대출은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거 올린다, 연방기금리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단기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금리 안 올라간다.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안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그림이 2000년 직전에 장단기금리차가 딱 붙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붙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10년짜리 금리하고 2년짜리 금리가 붙었던 게 아니고, 아무리 연준이 이걸 끌어올려도 시장에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시장이 이걸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만들어지고 버블이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죠.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 지표를 예고한 게 아니고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고 하면서 채권 시장이 버블을 만들고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경기 침체를 만들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연준으로서는 그래서 강제로 이걸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QT를 빨리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걸 올려도 채권 시장 그럴 거예요.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래 뭐 이렇게 가만히 있을래. 난 안 올라갈래. 넌 올라가라. 난 안 올라갈래. 그러고 있으면 버블이 생깁니다. 장기금리가 낮기 때문에 경기는 안 좋아져도, 경기는 전반적인 실물 경기는
가게가 소비하고 차 사고 기업이 투자하는데 10년, 30년짜리 금리로 자금 빌리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2년, 3년, 5년 정도에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단기 금리와 관련돼 있고 자산 가격은 내가 집 짓는다 또는 내가 이제 주식 사는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한국은 단기 금리하고 연동돼 있습니다만 글로벌하게는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부동산 시장 밸류에이션에는 10년, 30년짜리 금리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장기 금리는 실물 경제하고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부동산, 주식, 자산 가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무리하게 이분법을 적용하긴 했습니다만 뭐 2년짜리부터 5년짜리 금리는 실물 경제, 기업의 투자와 소비와 관련되어 있고 10년, 30년짜리 금리는 부동산, 주식, 자산 가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떨어져 있어요. 시장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걸 올린다고 해도 이게 오히려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죠. 좋게 이야기하면 경기 침체 온다라는 건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서 버블 만들고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 침체가 되도록 얘가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QT를 통해서 요걸 올려서 버블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버블 붕괴도 없고 경기 침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올려야지 버블을 못 만드느냐? 장기 금리를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뭐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2년짜리 금리가 2.7, 10년짜리 금리가 2.9 미국의 경우 그렇더라고요. 20pp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요걸 얼마까지 올리고 싶은 거냐? 제가 볼 때 요건 올릴 만큼 올린 것 같고요. 요게 3% 중후반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어떤 근거냐면 이거는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미 연준에서 뭐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주식과 채권 사이의 균형을 만드는 어떤 상태면 균형이고 어떤 상태면 금리가 너무 낮아서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고 어떤 상태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주가가 저평가되고 금리에 따라서 물론 이거 금리만 가지고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이 버블이나 버블 붕괴 없이 안정될 것인가라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겠죠. 이걸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페드 모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그냥 금리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3%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은 우리가 이제 뭐 흔히 PE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하고 그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이라는 게 있겠죠.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이 어닝이 될 것이고 주가가 프라이스 P가 될 겁니다. 요거의 비율을 많이 우리 보통 많이 쓰죠. 지금 S&P 500이 이게 25배다. 한국은 뭐 10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 P를 거꾸로 놓으면 밑에 가격이 들어가고 위에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채권 투자하는 금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 원어치 채권 샀다. 그거 분모에 넣고 100만 원 분모에 넣고 분자에 1년에 이자 얼마 받지? 5만 원 받는다. 그럼 5%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다 샀다. 그러면 분모에 시가총액이 들어갈 겁니다.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그리고 분자에 미국 기업들이 다 벌어들이는 1년의 이익. 물론 이 이익하고 이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자는 다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이익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보통 한 30% 정도쯤 되죠. 다르긴 합니다만 요걸 이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그 채권에서 이자 금리라고 부르고 요거는 P가 아니고 주식 수익률, 이쿼티 일드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주식에서 내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업이 재투자한 것까지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이 미국을 다 산다고 들어가는 돈에서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은 결국은 다 내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주식 수익률하고 채권 금리하고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 주식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보통 이게 PE로 보면 22배에서 35배 정도가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요걸 넘어서면 버블이다, 뭐 침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22배 그냥 좀 간단하게 할까요? 20배에서 25배인데 25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배를 역수로 만들어 놓으면 25분의 1, 4%가 되겠죠. 35배, 그냥 33배 할까요? 33배를 분모를 반대로 놓으면 3%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금리가 3%면 주식은 33배 PE 밸류에이션하고 맞다라는 것이고, 금리가 4%가 되면 PE가 25배 수준하고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25배, 33배가 버블도 없고 붕괴도 없는 안정적인 주식의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10년짜리 장기금리가 또는 30년짜리 장기금리가 3% 또는 4% 정도에 들어가 있으면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서로 눈높이를 맞추면서 채권시장이 주식시장하고 같이 잘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장기금리가 이거보다 너무 낮으면 주식도 그러면 P가 더 올라가도 되겠죠. 그럼 장기금리가 2%다. 그러면 주식 수익률로 보면 주식 수익률도 2%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P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50배가 나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요. 10년짜리 금리가 한 5%가 되잖아요. 그러면 P의 역수가 주식 수익률이 여기서 5%니까 PE로는 20배. 20배는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PE는 전부 다 로버트 슐러 교수가 이야기하는 CAP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익이 얼마고 작년에 이익이 얼마였다 또는 내후년에 이익이 얼마였다라고 보통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P가 좀 높아요. 좀 높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게 페드 모델에 들어가는 PE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CAP를 넣는 것이죠. 어쨌든 주식하고 채권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돈을 빌려서 주식에 사놓으면 길게 보면 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2%로 10년씩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사놓으면 주식에서는 3%씩 나오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럴 때도 있고 볼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평균 1년에 1%씩 번다.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주식에서 일드가 3% 나오면 채권에서 금리도 3%가 되게 하면 10년 동안 3%로 빌려가지고 주식에 넣어놓으면 3% 나올 건데 내가 이걸 왜 해? 라고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아직 낮아요. 이게 아직 낮아서 이게 이제 3에서 4% 중간으로 잡으면 3.5% 정도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미 연준이 급하게 QT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자산 축소를 해서 하겠다는 이유는 단기 금리가 아니고 2년짜리, 5년짜리 연방기 금리가 아니고 요걸로 통제되지 못하는 10년, 30년짜리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이고 이걸 올리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는 자산 가격을 움직이지 못한다. 경제가 안 좋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10년, 30년짜리 금리는 실물 경제하고는 좀 다르다. 사람들이 10년, 30년짜리 돈을 빌려서 소비하고 투자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 관련되기 때문에 경제가 좀 안 좋아도 요거와 관련된 문제지 요거는 올린다. 어디까지 올리느냐? 주식 수익률, 채권 금리의 관계, 균형 관계, 페드 모델로 생각을 해보면 3 내지 4% 정도까지 중간값으로 보게 되면 한 3.5% 정도까지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도록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